평소 궁금한 주제에 대해 떠들어 제껴보는 시간, 감정평가사 시험의 모든 것. 이건 봐도 괜찮아. 합법적 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평가사님 두 분 먼저 소개를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한 정우진 평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서 평가사라고 하고요. 31기 시험 합격자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의 법학원에서 수험 담당하고 있는 팀장 고지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약간 이제 감정평가사를 잘 모르는 일반인과 수험생의 입장에서 한번 참여하고자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감정평가사란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어떤 직업인지 뭐 소개를 해주시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두 분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알고 조금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저는 원래 대학에 다닐 때 회계사 시험 준비를 좀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죠. 그 이제 자산평가하는 부분에 이제 회계사 시험에도 공정가치 평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금융자산만 하다 보니까 적성에 좀 맞지도 않고 그 공정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좀 궁금해서 부동산 관련 교양 수업을 좀 들어보다가 네네. 그때 이제 제가 24~5살쯤 부동산 그 학과 교수님께서 감정평가사를 해라. 유망한 직업이다.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바로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또 한 3년 놀다가 시작하게 됐네요. 그러셨군요. 또 박혜선 평가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저는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다루는 곳에서 엔지니어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좀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 회사 언제 그만둬야 되지? 몇 살까지 다닐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때 차라리 평생 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한번 가져보자 해서 전문직을 처음 그때 접하게 됐고, 사실 그 공대생이다 보니까 전문직을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8대 전문직이라고 보통 하는데 하나하나 다 검색 좀 해보고 이제 이 중에 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속어법으로 지원했는데 사실 제일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 출장이 좀 많고 좀 자유롭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가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이제 8대 전문직을 쫙 보면서 이름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직업을 좀 선택해 볼까, 더군다나 20대 초반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20대 분들이 많이들 실수라기보다는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게 감정을 평가해주는 업이냐, 심리학과를 나와야 되는 거냐라고 할 정도로 많이들 모르시거든요. 감정평가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감정평가사는 이제 공부 시작하시면 배우겠지만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죠. 네, 부동산이 이제 메인으로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환가 가능한 모든 자산을 평가하게 되는 일입니다. 제가 공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전 경영학과인데도 이제 거의 다 제 동기 선후배 불문하고 거의 다 몰랐어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만.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모르는 일이라 그런지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가사님? 일단 평가사라는 직업을 대부분 모르고 주변에 물어보면 뭐 골동품 평가하냐 뭐 이런 거 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약간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경제가 좀 돌아가는데 지금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산다. 근데 아파트 대출을 받을 때 담보 대출을 보통 받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은행에서 이 사람 신용만 가지고는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까 그 아파트 자산 가치를 가지고 보통 대출을 해주는데 그 아파트 자산 가치를 이제 공적인 이제 서류를 통해서 이게 얼마다 이걸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은행에서는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정말 많은 업무 중 하나고, 예를 들면은 혹시 공시지가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많이 매년 초에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들어봤죠. 네, 그 전국 있는 필지 중에서 대표성 있는 필지들을 이제 평가사들이 또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세금 목적 평가도 진행하고 뭐 경매 같은 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가치가 필요한 곳에서 이제 평가사들이 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옷을 사러 가면 가격표가 붙어 있듯이 그런데 그 가격표를 만드시는 역할을 조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좀 쉬울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가 상당히 어렵다고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오늘 해볼 얘기는 직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보통 말해주신 일들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을 거쳐서 하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수습평가사로 시작을 하게 되시면 거의 맨 처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저는 담보. 담보. 네, 그 했었어요. 물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토지 건물, 아. 집합 건물. 일단 가장 쉬운 거인 집합 건물. 네. 네, 저도 제일 첫 배정은 이제 생뚱맞게 소송 평가였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길게 가져가는 거였고 처음으로 제가 평가서 만든 거는 이제 강남에 위치한 그 타워 팰리스 맞나요? 타워 팰리스는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네. 아주 작은 빌라였어요. 네, 빌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차 뭐 토지 건물 뭐 선박도 할 수 있고 뭐 아무튼 무형 자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넓혀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인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감정평가사 합격하신 분들은 바로 다 법인을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면은 네네. 일단 평가사 합격을 하면 요즘은 자격증은 바로 나옵니다. 근데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등록을 해야 이제 1인분의 평가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등록을 하려면 그 수습 1년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 수습 1년을 하려면 감정평가 법인에 일단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나면 한 2주 안에 법인 취업 시장이 열리고 2주 안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 2주 동안 만약에 이력서를 막 냈는데 취업이 안 돼도 이제 저희는 강제 배정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습은 모두 다 마칠 수 있고요. 이렇게 수습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규 이제 소속 감정평가사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다시 진로 고민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이제 소속 감정평가사로 이 회사에 남을 건지 아니면 몇 년 조금 더 하다가 타 업계로 좀 이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면 나는 좀 대형 법인이랑 맞지 않아 하신 분들은 또 사무소 개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좀 마음 맞는 분들끼리 소형 감정평가 법인을 또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사의 업무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업무량이 뭐 저희가 말하는 기준은 뭐 그냥 일반 사기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업다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아까 했던 질문하고 좀 이어서 하자면 좀 진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당사자인데 제가 법인에서 이제 한 3년 있다가 이제 4년 차 될 때쯤에 이제 외부로 법인 밖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금융회사 쪽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확실히 워라벨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이제 수습하시고 뭐 소속 1년 차, 뭐 많으면 3, 4년 차까지도 업무량은 확실히 많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평가법인의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업무량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보통은 대형 감정평가 법인이 13개 정도가 있는데 매년 그 본사 기준으로 한 50명 정도 수용을 해가고요. 180명 중에 130명이 이제 대형 지사나 중소형 그다음에 사무소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대부분은 대형 본사를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만약에 대형 본사에 들어가면 저도 대형 본사에 들어갔었고 수습 1년과 한 소속 1, 2년까지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 된다. 일이 정말 많고요. 근데 조금 이제 중형이나 소형 정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야근하는 날이 초반에는 당연히 수습은 다 일단 한다고 보면 돼요. 일단 업무를 배워야 되니까. 근데 한 소속 1년차, 2년차 지나면은 일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다는 게 일을 빨리 끝내고 집에 갈 수 있어요. 보통 6시 전에 퇴근할 수 있고. 근데 대형은 역시나 계속 바쁘다. 이사 출차를 하기 전까지는 거의 계속 바쁜 것 같고. 그쵸. 한 3, 4년까지도 한 5년 차까지도 많이 바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소형. 저처럼 이제 저는 이제 소형에 이직을 다시 했는데 저는 뭐 워라벨은 거의 엄청 좋습니다. 최상인가요? 네. 그래요?
뭐 한 10시 출근하고 어, 조금 뭐 일 있으면 4시 퇴근하고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좋네요. 저는 그 이제 금융회사 사기업으로 이직을 했다 보니까 이제 9 to 6는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평가법인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좀 근태가 느슨한 거. 정말 그거 하나가 최고의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은 좀 근태가 지금 이제 빡세죠. 그러네. 빡세지만 이제 또 그런 건 이런 면은 있는 거죠. 또 이제 워라벨은 확실하게 이제 그 안에서 보장을 받는.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아마 그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지 않나.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을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습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받습니다. 얼마 못 받고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수습 때요? 수습 때 계약 연봉은 낮습니다. 그쵸. 계약 연봉은 낮죠. 근데 이제 평가사의 수입 구조가 일단 소속 수습까지, 그러니까 수습을 일단 제외하고 소속 기준으로 계약 연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출장비랑 본인 수주해 온 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렇게 평가사의 수입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소속 때까지는 처리비가 조금 중요하고 그다음 출장비 이렇게 두 개가 중요한데 일단 계약 연봉 같은 경우에는 소속 기준으로 업계 평균 한 4천에서 6천 사이 정도. 네, 그렇게 범위가 큰가요? 왜냐면 이제 연체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하니까. 그 1년차 기준은 요즘 대형 본사는 얼마인가요? 한 4천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반까지 네. 가나요? 4천 그리고 이제 이사 달기 전까지가 한 5년 차까지 보통 5년 차에 도전을 많이 해요. 도전이라는 게 이사 도전을 하는데 그 전까지 많으면 뭐 5천대 후반까지도 계약을 하는 곳도 있고. 네, 맞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계약 연봉은 사실 숨만 쉬어도 받는 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네네. 근데 이제 평가사는 그것보다는 이제 처리비, 인센, 그 다음에 출장비가 중요한데 처리비 같은 경우는 내가 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수수료의 퍼센트로 받는데 업계 평균은 요즘은 3%에서 5%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평가사들이 보통 수입이라고 하면은 출장비를 끼워서 막 그쵸. 도대체 출장비는 왜 끼냐 그 실비인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출장비가 저희가 10,000원 정도 주유비가 드는데 한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쵸. 실비가 아니죠. 네, 실비가 아닙니다. 실비가 아닙니다. 실비 처리돼서 이제 상계돼서 뭐 0, 뭐 아니면 뭐 조금 남으니까 실비 아니냐 하는데 실비는 아니고 제가 이제 한 2, 3년 받아보면서 느낀 건 그냥 좀 고생했으니 약간 복지비 느낌? 그렇죠. 이게 출장비라는 게 그래도 네. 저희가 그냥 주비만 받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 거기까지 나가는 시간이 그쵸.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받습니다. 뭐 네. 보통 시내는 4만 원 정도 되고 집 앞에만 나가도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좀 먼 부산, 뭐 전라도 뭐 이런 데까지 가면은 하루 출장비 한 30만 원 그쵸. 네,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센티브는 영업의 영역인데 본인이 영업을 소속 때부터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할 텐데 이제 본인이 해온 그 감정평가 건당 이제 수수료의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50%까지 받고 있고 이거는 이제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형 소형에 따라서 조금 점점 올라가는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대형이 제일 적고 소형이 제일 많고. 최근에 뭐 공문 하나 왔는데 그 수수료 올라간다고 받으셨나요? 그렇죠? 네. 받았습니다. 드디어 올라갔다고 하네요. 아, 드디어인가요? 네. 기쁜 소식입니다. 최저 수수료가 네, 올라왔습니다. 업계에 아,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치열해지겠는데요. 자, 계약 연봉이 4천에서 6천이기 때문에 뭐 한 400 정도 한 달에 나온다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처리비가 이제 3에서 5% 정도가 규모가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객관적으로 어디 필요 다 대형 기준으로 네, 대형 그쵸, 기준 대형 기준 평균 적게는 10건, 많게는 20건 이상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달에요? 네. 장난 아니네요. 그럼 15건만 쳐도 이게 지금 벌써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출장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한 달에 보통 얼마나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다 합쳐보면 제가 대형에서 근무했을 때
평균 100 이상은 받아갔습니다. 출장비요? 네. 저 제일 많이 받은 분은 400만 원까지 봤어요. 아. 그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되냐 했는데 장난으로 뭐 이제 수습 1년 하고 폐차했다 막 그 이러더라고요. 정도로 예. 너무 많이 타가지고. 너무 많이 타서 사고가 난 적도 한 번 있고 그렇게 하다.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일감이 또 그때만큼 많지는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때는 네. 일감 많을 때였고. 그때 또 한참 호황기였으니까. 저도 호황기 때 네. 평균 100 이상 거의 뭐 150, 200까지도 그러면 매달 지금 받아갔으니까 이것만 합쳐도 월급이 그쵸. 거의 꿈의 월급을 받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데 참 이런 거를 또 보시고 감정평가에 많이 도전을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숫자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이러한 구조가 있고 이러한 걸 좀 알고 공부를 하고 이걸 좀 보면서 감정평가의 꿈을 키우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처리비하고 이제 인센 알려주셨는데 그 이런 구조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논의 나누는 게 좋은 이유가 일반 직장인들하고 달리 처리비 하면 이제 한 건에 대한 처리, 저 인센티브도 내가 한 건 수주한 영업에 대한 처리 이거이기 때문에 내 업무라는 게 확실히 되게 강해요. 아 네네. 네, 일반 사기업에서 이제 내가 일을 하면서 뭐 동료들하고 소통하고 뭐 회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결이 다른 게 이제 법인에서는 내 주장을 그래도 일반 사기업보다는 훨씬 좀 강하게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면이 좀 분위기상 제가 이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직업이나 다른 회사보다도 뭔가 그쵸. 내 것이라는 것을 네. 좀 잘 주장할 수 있는 그쵸, 그쵸.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럼 이게 좀 자연스럽게도 이제 그러면 다음 주제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맞는 성격이 있는 것이냐. 말씀해 주신 대로 내 업무인 거를 좀 잘 어필하기 위해서라면 뭔가 좀 더 자기 주장도 확실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런 거에 꺼리낌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잘할 것 같은데 좀 영업을 잘해야 되냐는 질문이 많은데 혹시 영업을 잘해야 되는 성격이어야 될까요? 감정평가사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영업은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 평가사, 그러니까 전문직들이 다 똑같겠지만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본인이 독립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업을 잘하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굳이 영업을 못하더라도 일을 한 때는 있고 뭐 굳이 영업을 못하더라도 밥은 잘 벌어먹고 살 수 있다. 대신 영업을 잘하면 전문직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도 영업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해도 직장인보다는 낮게 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평가사라는 직업이 조금 협동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코업 같은 게 없고 한 건 한 건 자기가 혼자 처리하는 거다 보니까 외향적인 분도 잘 맞고 내향적인 분도 맞아요. 잘 맞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리고, 공감합니다. 예. 대형 같은 경우는 뭐 일은 바쁘지만 한 3년 정도 이상 지나가면 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주변에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 자기 할 거 바쁘시군요. 집에서 자고 있어도 아무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서로 개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잘 맞으면 장점. 근데 뭔가 외로움을 타시는 분들은 또 외로움 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숨 마셔도 나오는 계약 연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굳이 잘해야 하고 뭐 외향적일 필요는 없으나 영영익선이다. 영업이 많을수록 그쵸. 영업이 많을수록 좋다. 그거는 뭐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직장에 다니더라도 내부 영업이든 외부 영업이든 잘하면 일단 좋은 거고 제가 느꼈을 때는 뭐 내향적인 거 외향적인 거보다는 느낀 게 이제 좀 꼼꼼하신 분이 확실히 잘한다. 덜렁거리는 사람보다는 맞습니다. 그쵸. 꼼꼼한 사람이 영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향 외향 상관없이 좀 이제 내 클라이언트 내가 잘 챙겨주고 내가 얼마나 성의 있게 그 질문에 뭐 응대해주고 이런 면에 있어서 또 전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뭐 영업이라는 게 막 소위 말하는 뭐 술영업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쵸. 진짜 좀 자기의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있어서 이제 꼼꼼함. 디테일함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이제 소극적이시고 조용하신 분인데도 막
법인에서 막 매출 거의 상위권 하신다고 해서 막 깜짝 놀란 적도 있었고 같이 일하면서 보니까 되게 이제 꼼꼼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숫자를 만지는 직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이제 한 3, 4년 차쯤에 느꼈죠. 성격이 문제가 아니다. 아니 성격이 문제죠. 꼼꼼한 성격이어요. 맞아요. 네. 맞는 것 예외양이 같아요. 문제가 아니다. 네. 재밌는 에피소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분은 회사에서 완전 내향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경험 잘하시는데 그 영업처를 따라갔는데 거기서는 외향인이더라고요. 결국 바뀌나 봐요 또. 근데. 따라가는 것도 참 좋은 경험. 그쵸, 그쵸. 보통 잘 안 못 따라가죠. 따라가죠. 근데 어떻게 이제 기회가 돼서 되게 한번 좋으신 갔는데 선배님이네요. 이분이 회사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어떻게 맞아. 영업을 하다 보면 어차피 다 바뀌는구나 성격이. 그리고 그분도 일부러 뭐 외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가서 또 편하시니까 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문직의 특성이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전문직이라 함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고 자기 나와바리기 때문에 뭔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나와바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내외향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 저희도 MBTI로 얘기해 보자면 E랑 I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뭔가 꼼꼼함과 뭔가 그런 계획적인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약간 TJ가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또 근데 보면은 사실 이게 뭐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영업이 중요한 건 아니나 저는 영업이나 이제 클라이언트를 상대할 때 중요한 요소는 공감이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F적인 요소가 그렇죠.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좀 감정평가에 잘 맞는 MBTI를 조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T하고 F는 좀 잘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T하고 F의 중간. 너무 T여도 또 이제 힘들고 너무 F여도 힘들고 TF는 딱 중간이 낫잖아요. 스위치가 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뭐 클라이언트를 상대할 때는 F인데 그쵸. 집에 이게 와서 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그쵸. T가 되고 뭐 저 이렇게 또 클라이언트 조사할 때는. 상대할 때 또 T여야 할 때는 또 T로 아. 이제 상대해드리고 그럼 T가 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 그래. F를 기반으로 해서 F가 베이스로 그쵸. 깔리고. F는 F가 베이스로 깔리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T 이성적인 그렇죠. 면모를 또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쵸, 네. 전문성이니까. 그리고 또 J. 제의적인 부분. J는 평가서 쓸 때 J면 좋아요. 아니 그냥 저는 무조건 J여야 무조건 한다. 제가 아, 그냥 진짜요? 완전 P거든요. 네. 네, 반면교사 되나요? 네. 평가사들이 식겁하는 순간이 몇 번 있습니다. 뭐냐면 평가 다 해서 완벽하다 발송했는데 열어봤더니 열자마자 오타가 보여요. 저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시간 관리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뭐 물론 같이 하는 일도 그렇지만 시간 관리 계획 되게 잘 지켜야 되고 또 오타도 막 꼼꼼해야 되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사실은 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분야잖아요. 또 그 다루시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리해 드리면 E랑 I는 무차별하다. 상관이 없다. 그리고 F를 기반으로 한 T가 곁들여진 스위치가 될 수 있는 게 좋고 T가 좀 더 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T가 좀 더 크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무조건 J여야 된다. 그런 의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J면 J. J일수록 좋다. 좋다. P는 좀 그렇다. 제재익선이다. 그쵸. 그럼 너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이제 간평사 분들이 뭐 법인에 들어가시든 지금 또 이제 다른 사기업에 계시든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냥 정말 전형적인 루트를 타고 갔을 때의 간평사 예를 들어서 뭐 법인에 들어가서 뭐 대형이든 중이든 상관없이 그 분들의 하루 일과를 조금 어떻게 보내는지를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언제 출근해서 뭐 하고 하는 것들을 대해서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직급에 따라 좀 달라요. 저희 직급은 사실 3개밖에 없습니다. 네. 수습, 소속, 이사 그렇죠. 이렇게밖에 없는데 일단 수습은 하루 일과가 거의 뭐 9시 출근해서 배정받은 자기 감정평가서 열심히 쓰고 일반 직장인보다 빡세죠. 네. 네. 그다음에 야근하고 또 배정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와가지고 쓰고 이거 이제 1년 반복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속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왜냐면 그때 되면 평가도 빨리 해요. 그러다 맞아. 보니까 좀 짬이 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조금 어려운 일들 음. 배정받고 처리하고 이제 본인들 역량 있으면 영업 조금 하고 이때부터는 그래도 조금 워라밸이 지켜집니다. 집도 조금씩 빨리 가고 그리고 이제 이사님들은 영업 잘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회사에 오셔서 이제 보통 하루 종일 전화하시거나 외부 나가서 클라이언트들 만나고 영업하고 그리고 이사님들은 그 처리를 거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구조가 이사님들이 따온 일을 밑에 소속들이 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이사님들은 웬만하면 처리를 많이 안 하시고 영업 위주로 많이 하시고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말로 평가서 쓰는 거죠. 이 소속 간데 이렇게 써와라 하면 소속이 열심히 써오고 대신 이제 이사님들은 영업을 열심히 하셔서 또 회사를 먹여 살리고 약간 이렇게 하루 일과가 아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약간 좀 정형화를 해보자면 뭐 영업을 이제 좀 활발하게 이제 뭐 한껏 부푼 마음을 안고 시작하는 뭐 한 2, 3년 차다 하면은 이제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요. 오, 네, 그래서 한 신나죠. 일찍 떠지는 거 한 8시에 떠지면 일찍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8시쯤 일어나서 이제 주요 거래처에 이제 갈 만한 일이 있거나 뭐 최근에 일을 같이 했었거나 하면은 이제 한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출장이 있으면 거기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오전은 보통 출장 아니면 뭐 거래처와의 약속. 그래서 오전에는 회사에 없으면 좋죠. 얘 나가서 일하고 있구나.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또 오전 사이에 또 탁상이 쌓이죠. 이제 주요 고객들한테서 뭐 은행 담보 담당자분들의 탁상이 제일 많고 뭐 세무사분하고도 거래를 하셨으면 세무사분들이 의뢰하는 건들도 있고 탁상이 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럼 와서 좀 탁상 처리하고 뭐 또 중간중간 이제 동료나 친구들한테 이제 탁상 좀 부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오후를 시작하면서 탁상하고 평가서 작성할 거 있으면 후딱 처리해서 보내고 그게 답니다. 이제 이건 좀 이제 부푼 이제 초창기 이제 소속 평가사들이고 조금 안정되면은 뭐 할 일이 많으시면은 일찍 나와서 일을 하는 거고 아니면 뭐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밖에 계시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정말. 밖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골프도 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속 분들이 영업 하기 시작하고 이제 영업에 맞들리기 시작하면 버는 돈이 달라지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밖으로 많이 다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 신경을 잘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밖에 얘가 계속 나가 있는데 매출이 없어. 이러면은 그러면 안 되죠.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얘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밖에 나가서. 근데 이제 또 영업이 잘 되어 오면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아요. 아, 역시 성과주의군요. 네, 그쵸. 맞아요. 완전 성과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렇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궁금한 거는 사실 뭐 전문직이고 이 직업을 뭐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이라면 뭔가 다른 걸 또 좀 해보고 싶으시기도 하고 뭐 다른 거는 뭐 취미 생활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공부가 끝나고 직업이 생기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는 있을까요? 그 업무량도 되게 많고 야근도 많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취미 생활이나 그런 다른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지 좀 알고 싶은. 취미, 그러니까 이 자기가 선택을 하면 돼요. 이제 한 3, 4년 차까지는 그냥 이제 세상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시는 거고, 이제 뭐 한 4, 5년 차쯤 되시면, 나 법인에서 나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 하면 이제 취미 생활 포기하시는 거고, 뭐 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일단 나는 적당히 내 취미 생활도 하고, 법인에서 일도 적당히 하고,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자기계발도 물어보셨는데 네네. 그 자기계발 관련해서는 또 이것도 좀 법인 사이즈에 따라서 보시면 좋은데 대형에 계속 남아 계신다 본사이라면 자기계발을 굳이 안 하시고 이제 출자를 위한 영업을 열심히 달리시고 그렇죠. 또 대형에 있으면 자기 개발을 하고 나 적당히 다니겠다 이게 또 안 되는 분위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자기계발이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중형이나 소형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본인이 뭐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뭐 다른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거나 그리고 보통 이제 대형에서 자기계발 하시는 분들은 타업계 이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융권이나 증권사 운용사 거기에 들어갈 때 필요한 자격증들 간단한 자격증들 그런 거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취미생활은 대형은 보통
골프 많이 치죠. 그냥 거의 소속분들. 골프. 네. 뭐 골프 아니면 뭐 술? 그렇죠. 골프 아니면 술, 음주, 네, 네. 음주를 음주 또 좀 많이 하고. 그러시군요. 또 요즘엔 대학원을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많이 가요, 많이 가요. 응. 로스쿨도 이제 그냥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로스쿨 가는 그 평가사 비율도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아 그래요. 일하느라 이게 시간이 없는데 공부까지 하시는 평가사님들도 계시니까 대단하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계속 나왔던 얘기라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데 출자라는 게 뭘까요? 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건데 변호사나 이제 회계사 쪽을 생각하면 이제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아직 평가법인은 출자이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출자이사는 보통 소속 5년 차 정도 때 도전이라는 걸 하거든요. 좀 말이 웃기지만 이제 이사에 도전한다 해가지고 도전 기수 막 이러잖아요. 오. 그래서 그때 이제 영업을 봅니다. 매출을 아, 얼마큼 해오냐 1년 동안. 근데 이걸 2년치를 보는 것도 있고 1년만 보는 맞아. 것도 있고 그리고 법인마다 조금씩 다른데 처리에 대한 건수나 그 실적도 같이 보는 것도 있어요. 저 처리라 함은 이제 본사에 내가 따온 일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파트너 이사님들이 해온 일을 내가 이제 얼마나 많이 했냐, 본사 매출에 내가 얼마나 많이 기여했냐, 기여를 했냐. 네, 이런 것까지. 그리고 그 출자의 제도가 요즘은 부분 출자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바로 이 회사의 정식적인 주주가 되는 게 아니고 정식적인 주주는 투표권 하나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그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출자이사라고 해서 그 주식을 한 번에 다 안 줍니다. 그래서 뭐 30%부터 아, 50, 30%도 있어요? 30%도 있어요. 30, 50, 70, 100. 뭐 아니면 60, 70, 80, 90, 100. 아니면 뭐 아직 100주 바로 달아주는 것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주를 달면 좋은 게 수입원이 하나 더 들죠. 배당금. 그쵸. 연말에 배당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센티브가 적은 이유랑 이게 연결이 돼요. 대형은 인센티브가 적은 이유가 인센티브를 조금 주고 많이 회사에 이 영업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 연말에 이사님들이 배당을 가져갑니다. 그쵸. 그리고 또 인센티브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거의 담보 영업이 이제 뭐 법인 매출의 6, 70% 정도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형 법인 네임을 달고 이제 영업을 하면은 맞아요. 저 법인의 이제 이름빨도 좀 있지 않냐 해서 좀 낮은 것도 있고 이제 뭐 중소형이나 지사 가면은 아무래도 이름에는 좀 개인적으로 평가사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인센트 더 많이 드리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신 뭐 중소형은 배당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가져가니까. 그렇다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 수입원에서 또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이제 감정평가사 되시고 소속평가사이신 분들이 이 출자 이사가 되기 위해서 많이들 목표를 가지시고 일을 하시겠네요. 다른 데에서 일하실 게 아니라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저는 이제 처음 취업 합격하고 취업할 때부터 뭔가 그 CPA를 했었어서 그런지 이제 취업했는데 동기들끼리 요즘 뭐 출자 어렵다더라, 뭐 요즘 이사 달기 힘들다더라 이런 고민을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하게 한 동기들 지금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꼭 출자를 해야지 성공한 평가사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약해진 것 같고 예전보다요. 네, 예전보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한정돼서 있기는 한데 아직 저는 뭐 이렇게 연차가 높은 평가사는 아니니까 주변에 좀 최근에 갑자기 많아졌어요. 증권사랑 운용사 간 친구들도 있고 특이하게 보험사 간 친구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대, 30대 초반 분들 좀 평균 연령대가 어려져서 다들 자신감 있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직 나는 해야 할 것이 많다 네, 네. 이러면서 하고 싶은 것이 네. 많다 하면서 그렇다면은 지금 자 합격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수습 소속 이렇게 거치게 되고
하는데 뭐 월급의 구조는 네 가지 정도가 되어 있고, 다음 또 이제 자기 개발할 시간도 충분히 있고, 자신의 일을 탄력적으로 조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고, 워라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직업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단점들이 어쨌든 있잖아요. 좀 이제 단점을 좀 이제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자면 혹시 어떠한 단점들이 있을까요? 단점은 모든 뭐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스트레스. 그 뭐지 이 내 일 그리고 또 내 일이 아닐 때는 이제 내 상사 평가사 그러니까 내 이사님이 가져오신 일을 이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뭐 제가 그냥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일반 대기업에서 이제 조직 단위로 굴러가는 것보다는 훨씬 개인이 짊어지는 책임이 좀 크지 않을까. 예. 굉장히 업무 부담이 좀 크다. 뭐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다. 힘들 수가 있다. 저는 그것 빼고는 다 만족하는 직업이라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있다 단점이.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단점을 좀 말을 해주면 사실 전 전문직이 돈을 직장인보다 많이 버는 이유는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을 주어지고 너네 그 사인의 무게를 좀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속 초반까지는 잘 못 느끼는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영업을 하기 시작하고 내 평가서에 내가 사인을 하기 시작하면 그 평가서가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담감이. 근데 그 부담감을 느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있는 게 현실이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작년에 평가한 게 올해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1, 2년만. 그렇죠. 왜요? 그게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내가 나간 평가사가 언제 어디서. 제가 이 요즘에 문제가 좀 터질지 많이 모르고. 보고 있는 제 MPL 회사로 갔잖아요. 이게 평가서를 되게 많이 까봐요. 이제 담보권이니까 다. 그러니까 평가사님 회사 것도 많이 받고, 제가 있었던 회사 것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좀 친한 평가사다 하면은 그냥 괜히 겁주려고 전화해서 너 평가서 여기 와 있다. 그 물건이 이제 부실나서 여기 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친구가 이제 흠칫 뭐 할 때도 있고 선배님들이 막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경매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번만 잘 넘어가라 그쵸. 이런 게 있는 거군요. 그게 보통 이제 연차가 조금씩 쌓이면 어디 한 번씩 불려갑니다. 저도 그래요? 그랬고 그때 이제 많이 힘들어요. 아, 소명을 해야 되고 소명서를 써야 되고 내가 한 이 평가가 맞다는 걸 진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이게 조금씩 쌓이면 점점 내 사인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초반에는 신나서 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점점 무서워지죠. 제가 사인하는 그죠, 거가. 그래서 이제 대형에도 가보면 한두 번씩 이제 이사님들이 야근을 늦게까지 맨날 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분들이 평가했던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야근을 평소에 안 하시던 이사님이 갑자기 골머리를 썩히면서 야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 이사님이 나갔던 평가사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되게 많았지만 뭐 여타 다 전문직들이 다 가지는 거겠지만 전문직으로서의 그 무게감이 중요하다는 거고 자신이 가진 그 전문성에 대한 결함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스트레스로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감정평가사가 또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 또 더욱 그런 무게가 더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그 부동산이 차지하는 그 자산의 비중이 높잖아요.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뭐 돈을 대출을 받으시거나 뭐 그것을 가지고 뭐 다른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조금 다른 전문직보다 더욱이 그런 사인의 무게가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거의 이제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보증 산업에 가깝지 않나. 이 가격을 내가 보증한다 하고 이제 내 이름을 써서 나가는 거죠. 그건 이제 뭐 담보든 시가평가 목적이든 보상이든 이제 보증을 하는 그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것이 약간의 단점이 있으니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물론 합격을 하면 너무 좋으시겠으나 그러한 부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멘탈 관리 능력도 필요하다. 네. 그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단점을 보시기보다는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장점들을 보시고 요즘 지금 전문직 수험가에서 가장 핫한 게 또 감정평가사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과연 이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알아봐야 하고 뭐 어떤 거를 봐야 하는지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혹시나 학원에서 OT를 한다 하면 그건 무조건 참석을 하는 게 좋고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거 들어도 되긴 하는데 직접 참석을 하면은 평가사님과 1대1로 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이게 고시다 보니까 정보 싸움이 처음에 중요합니다. 왜냐면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최대한 시간을 로스를 좀 줄여야 되고, 잘못된 길을 처음에 선택하면 1년 그냥 버립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OT 같은 거 꼭 직접 참석해서 꼭 잘 들어보고 그다음에 평가사님들이랑 상담 꼭 해보고. 근데 좀 학생 수가 정말 많은 곳은 상담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학생 수가 없더라도 아니면은 조금 1대1로 상담을 해준다는 곳이 있으면 그런 데 좀 가셔가지고. 바로 저 같은 그렇죠. 바로 저죠. 왜냐면 어차피 다 합격하신 평가사님들이고 공부 방향성과 제시는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막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나 그쵸. 네, 그런 거는 믿지 말고. 네, 커뮤니티는 그냥 안 들어가시는 게 이득이다. 안 들어가시면 더 빨리 붙는다. 기합격한 평가사 강사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라. 아, 거기는 네. 그렇게 보증된 네,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말씀해 주신 대로. 낭설이 너무 많다. 아까 질문하셨던 거 이제 다시 답변을 돌아가 보자면 나 해야겠다.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은 1차죠, 1차. 1차. 네, 1차 일정을 확인하고 이제 1차가 좀 멀리 남았다. 그러면 이제 2차 병행해서 하는 거고, 뭐 1차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1차 위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정하셔야죠, 목표. 나 지금 뭐 이제 2월 달에 진입했다. 그러면 나 뭐 몇 년도 시험에 합격한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1, 2차 밸런스를 짜라. 그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해 보면, 자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러면 일단 먼저 시험 일자가 언제인지를 그쵸.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플랜을 세우는데, 그 플랜은 아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디 학원들 OT하는 곳이 있으면 가봐서, 그리고 또 1대1 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가봐서 여쭤보고 내 남은 수험 기간과 내 목표하는 수험 기간에 따라서 플랜을 잘 짜자.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학원도 대형 학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긴 하지만 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1대1 상담이 가능한 평가사님을 만나서 상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세워서 그거를 이제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내가 세운 이제 초반에 내가 세운 이 전략이 맞다 하고 자신감을 쭉 이어가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이제 뭐 한 공부한 지 1년 반, 2년 됐는데 이 길이 맞는 걸까?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하면 이제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잘 안 돼요.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내가 생각한 게 맞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붙는 것 같고, 좀 그래서 평가자들 좀 자기 고집이 센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어차피 저희끼리 하는 말이 또 있는데 200명이 합격하면 또 200개 공부 방법이 맞아. 있다고 하거든요. 전문직 시험이고 고시라고 불리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또 유형화시킬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초반 진입 때 가이드를 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정말 수월하다. 그렇죠.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시행착오가 적다. 네, 저는 시행착오가 적고 개인화 해야죠. 이제 제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리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공학 전공이고 반도체 쪽에 있었다 보니까 감정평가사 지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유명한 학원 올패스로 끊어가지고 들었는데 엄청난 패착이었죠. 그게. 오히려? 네. 이제 제가 2년차 합격을 했는데 사실은 동차 합격도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왜냐면 네. 운이 좀만 더 좋았으면 2년이 패착이라니요. 2년도 엄청 빨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이제 아쉬웠던 건 동차 때 조금 강사 선택에 미스가 있어서 제가 동차를 떨어지고 이제 2년차 때 사실 실무 빼고 강사님을 다 바꿨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시간 로스가 컸던 거죠, 저한테는. 너무 사실 아까웠고. 그래도 2년 차에 붙으면 그 약간 망언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론 강사 하기 전에 수험생 분들 몇 분 이제 컨설팅을 해준 적이 좀 있습니다. 세네 번 있었는데 다 합격하셨고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 누구 듣고 있냐 해서 제가 다 잡아드렸습니다. 공부 방법 틀린 분도 너무 많았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공부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했는데 기본 강의를 듣고 있는데 스터디를 한다는 거예요. 개별 스터디를. 그래서 벌써 이상한데요? 개별 스터디 좋다. 같이 공부 으쌰으쌰 하면 그럼 개별 스터디 뭐 하냐 했더니 기출 문제를 풀고 있대요. 2차 기본 강의 듣는 기본 강의 그렇죠. 듣는데 전문가이 됐는데. 다 같이 와서 기출 문제를 피고 보고 그 기출 문제 답안지를 쓰고 간대요. 똑같이 베껴가지고 바로 나와라. 거기 아무도 합격 못할 거다. 그분 바로 나와가지고 또 제대로 공부하셔서 그쵸. 2년차 합격하셨습니다. 그분도. 뭐 정답은 없는데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틀린 것 같다에 가까운 그거는 거는 집어낼 수 있어요. 네, 그건 있죠. 그 정확히 김종국 분이 말씀해 주신 게 운동에 답은 없으나 어. 오답은 있다 확실히. 그런 거 맞아, 그런 맞아, 거네요. 맞아요, 오답은 맞아요. 확실히 있어요. 오답은 오답에 확실히 가까운 있다. 거는 다 골라낼 수 있어. 오답은 확실히 있다. 그렇게 알면 그럼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2년이라고 얘기했었지만 그 공부 기간이 보통 근데 그냥 정말 평균적인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전과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제 생각해요? 주변에 물어보면은 3, 4년 차가 제일 많으세요. 3, 4년 차. 네. 3, 4년 차. 3년 차. 3년 차? 네. 그러니까 이제 1차를 한 번 더 보시고 그쵸. 동차로 붙는 네, 그런 느낌. 그런 분들이 제일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20대에 이제 대학교 그쵸. 휴학하시고 아니면 졸업하자마자 오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30대, 40대가 이길 수가 없어요, 머리를. 너무 쌩쌩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합격 연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학원들의 체계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불과 한 7, 8년, 10년 전만 해도 강사님들이 매년 바뀌었습니다. 1, 2년마다 왜? 물려주고 물려주고. 아, 근데 이제 조금 스타 플레이어 강사님들이 생기고 그런 강사님들이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수험의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시스템적으로 조금 되어가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흔히 말하는 단기 합격도 조금은 가능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단기 합격이라는 요즘 얘기가 많거든요. 단기 합격이 동차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운에 좀 맡기시는 게 좋고 그래도 없진 않다. 없진 않지만 매우 희박하다. 매년 있으니까 있긴 네. 있으니까. 근데 동차를 하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일단 오답을 하나도 없이 공부해야 돼요. 동차까지. 그렇죠. 틀린 거 하나도 없이. 그런 분들이 동차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돌아가는 길 하나도 없이 정말 이제 가는 게 다 길인 거죠. 네, 합격하러 가는 길.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들어보면 또 선배 평가사가 있거나 그 길을 다 안내받아가지고 역시. 그거 그대로 하는 분들이 빨리 합격하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이. 그렇죠. 제가 최근에 한 그 3일 만에 끝장내기 그렇죠. 그 실무 특강 하셨죠? 제가 이제 1교시 OT 때 이제 자료 보여드렸는데 최근 5년간 보니까 합격 컷, 이 점수 넘어야지 합격인 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합격률은 제가 2자릿수일 때 합격했는데 지금 계속 한 자릿대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대 쌩쌩한 분들이 많이 대거 유입되시고 또 뭐 공부 잘하시는 분들 많이 유입되시고 하니까 바늘구멍이 더 작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단기 합격 이건 가능하죠. 왜냐면 단기 합격한 사람들 매년 뭐 50명, 100명씩 나오고 있다고 보니까 저는 자기가 이제 그 50명, 100명 안에 난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전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가 초반에 세운 전략에 자신감을 갖고 2, 3년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합격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다 단기 합격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또 저도 찾아보니까 감정평가사 시험이 거의 지금 9년째 응시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그냥 찔끔찔끔 증가한 게 아니에요. 막 어느 연도는 막 뭐 2배 정도로 맞아요. 됐고 사실 작년에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7천여 명이 이제 응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작년이 고점일 것이다라고 했지만 올해 응시자 수가 지금 8,600여 명이에요.
접수해 주신 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최소 합격 인원은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네. 올해가 이제 180명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험생들은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 사태를.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수험생이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취업이 이제 잘 안 되고 취업 시장이 많이 어려워요. 공채도 많이 없어졌다고 맞아.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전문직 시험으로 많이 돌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많이 시들어졌어요. 왜냐면 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넘어온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전문직 시험 준비하시다가 조금 잘 안 맞는 분들을 또 평가사 시험으로 또 넘어오시는 그쵸, 분들도 있고. 저처럼. 네.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평가사라는 직업이 원래는 약간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음지에 있었죠. 음지에서 좀 잘 벌고 그쵸. 있었는데 약간 좀 양지로 올라온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졌죠. 네. 그래서 좀 이제 응시자가 늘어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자, 그럼 저희 오늘 이렇게 저희 감정평가사 직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수험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았는데요. 저희 이제 합법적 수다라고 이제 이 제목을 저희가 붙였어요. 이렇게 저희 붙였던 이유는 이제 수험생분들이 사실 공부하는 시간에 유튜브 보는 거 조금 뭔가 죄책감이 들 수 있고 뭔가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합법적으로 이거는 좀 봐도 그쵸. 제가 이거 보는 거를 영상 시청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이제 집안일을 또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씻으시거나 뭐 밥 먹으시거나 밥 친구 하고 싶은 마인드가 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험생분들이 뭐 찾아보고 이러할 시간 없이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시간을 저희가 아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조금 지금 현직 평가사님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원진 평가사님께서도 특강을 진행하셨고 이제 박혜서 평가사님께서도 이제 특강을 진행하셨어요. 이제 곧 4월에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어찌 이제 올해 강의에 대해서나 그런 강의에 임하는 그런 각오를 한 마디씩 좀 듣고 클로징 해볼까요? 정원진 평가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4월에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죠. 제가 이제 진행하는 방향성은 이거는 이제 저의 경험담에 의해서 제가 진행하고자 좀 하는 완고한 게 있긴 하지만 이제 4월에 공부 시작하셨으면은 이제 저처럼 똑같이 2년 차에 합격하시라. 예. 1차가 되어 있는 분들은 2년 차 하시는 거고 이제 1차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1차 한 번만 보시고 합격하셔라. 네. 그게 이제 제 지향점인데 제가 그렇게 합격을 해왔고 그 방향에 대한 저는 정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네. 우리가 이제 대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할 걸만 하고 좀 저는 또 그리고 그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 드릴 테니까 제가 강의하면서나 뭐 이제 만나본 분들 중에 자신감이 없으시더라고요, 다들. 자신감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신감 많이 넣어드릴 테니까 좀 나 많이 좀 멘탈이 약하다 하시는 분은 오히려 제 수업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평가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 4월에 개강을 하는데 이제 걱정도 많고 좀 기대도 되고 있는데 수강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또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강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방향성도 좀 잡아주고 제가 이론만 강의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실무나 법규를 또 잘하고 있는지 공부 방법이 맞는지 이런 것도 좀 제가 제안도 드릴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방향성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저희 들으시면 거의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그런 장점이 있다. 뭔가 이제 소수 정예로 관리받으면서 네. 이렇게 그때그때 상담도 할 수 있고 그쵸. 먼저 합격하신 선배로서 해줄 얘기도 많다. 너무 많다 할 얘기가. 그 박기서 평가사님 하신 말씀 맞는 게 이제 이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무 법규도 하신다 했잖아요. 저도 실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 법규를 다 같이 건드리면서 하는데 사실 시중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법규는 이제 법규만 전문적으로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뭐 우리가 이걸 다 하겠다 이건 아닌데 저도 그렇고 박기서 평가사님도 그렇고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리법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통합으로 봐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시험 기조도 다 그렇고
뭐 최근 이론 문제만 봐도 원래 이론 시험지는 꼴랑 2장이 다였는데 뭐 텍스트도 엄청 많아지고 거의 뭐 실무 느낌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 기조에 맞게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예, 전문직 시험이잖아요. 저희 수능 이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떠먹여 주는 게 정말 많을 수 있는데 전문직 시험은 본인과의 싸움이 점점 길어질 거예요. 저 왜냐하면 강의는 보통 기본 강의 7월에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정도만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이 시험이거든요. 그럼 이제 하다 보면은 길을 잃어요, 본인이. 그때 누군가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질문도 많아지고, 근데 이게 질문의 퀄리티나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조금 인원이 너무 많으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나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좀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오늘 나눈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